1991년 8월 부산 해운대의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IMF 외환 위기로 온 나라가 신음하던 시기였지만 해수욕장만큼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생계의 무게를 잠시나마 잊고 싶었던 이들이 모래사장을 가득 메웠고 황혼의 주황빛은 그들의 지친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석양 뒤편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8월 15일 저녁 알급시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한 통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는 40대 후반의 남성 이모 씨의 형이었습니다. 동생이 사흘째 연락이 안 됩니다. 평소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하던 동생인데 영원 땀으로 젖은 셔츠 깃을 잡아당기며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 난 낡은 경찰서 복도에서 그는 동생의 사진 한 장을 꺼내 형사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담당 형사 박모 씨는 처음에는 전형적인 가출 사건으로 생각했습니다. 1998년 당시 IMF로 인해 실직자들이 거리에 넘쳐났고 빚을 피해 집을 나서는 가장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뉴스거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고서를 작성하던 형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종자 이모 씨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생명보험을 5개나 가입했다고요. 형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넘기던 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모든 보험의 수익자는 동일했습니다. 김혜진이라는 이름의 여자, 이모 씨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수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김혜진이라는 여자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과거와 마주하게 됩니다. 1995년 대구 한 남자가 바다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슬픔에 잠긴 아내가 있었습니다. 1996년 전주 또 다른 남자가 등산 중 추락사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서도 같은 여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부산 세 번째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세 개의 도시, 3명의 남자, 그리고 단 1명의 여자. 이 사건은 20년 넘게 부산의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3명의 남자가 사라지고 한 여자가 3번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진실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실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세상에 묻혔던 진실들을 함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5년 대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으로 94년 가을 대구 서문시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좁은 골목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과일 장수들의 호객 소리, 생선 굽는 냄새, 그리고 흥정하는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인 그곳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베이지색 가디건에 긴 치마를 입고 있었고 짧게 자른 머리에는 단정한 웨이브 펌이 잡혀 있었습니다. 채소를 고르는 그녀의 손놀림은 세심했고 상인들에게 건네는 미소는 온화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미연. 재워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녀는 대구의 한 작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미연 씨는 정말 환자들을 가족처럼 대해요. 밤샘 근무를 해도 절대 짜증내는 법이 없거든요. 당시 함께 근무했던 간호사의 증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온화한 미소 뒤에 어떤 계획이 숨어 있는지를. 정미연이 박철수를 처음 만난 것은 그의 9월이었습니다. 박철수는 대구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2년. 그는 혼자 살면서 외로움에 지쳐 있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정미연은 박철수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그가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이렇게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박철수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정미연은 박철수의 철물점에 자주 들러 일을 도왔고 주말이면 함께 근처 팔공산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항상 박철수의 건강을 먼저 챙겼습니다. 오빠,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니까 좋은 영양제 좀 구해올게요. 그녀가 건네는 알약과 비타민을 박철수는 의심 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3개월 후
두 사람은 구청에서 조촐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결혼 직후 정미연은 박철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지킬 수 있게 보험 하나씩 들어두는 게 어때요? 박철수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추천하는 보험 설계사를 만났고 서류에 순순히 서명했습니다. 1개, 2개, 3개. 한 달 사이에 박철수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은 총 6개였습니다. 모든 보험의 수익자는 정미연이었습니다. 9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박철수는 아내와 함께 포항 앞바다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겨울바다를 보고 싶다는 정미연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두 사람은 한적한 해안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어두운 밤, 차 안에서 정미연이 건넨 따뜻한 커피를 마신 박철수는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 갑자기 너무 졸린데? 그것이 박철수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서 한 남자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발견자는 새벽 산책을 나온 지역 주민이었습니다. 처음엔 떠내려온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더라고요. 경찰이 출동했고 신원 확인 결과 대구에서 온 박철수로 밝혀졌습니다. 부검 결과 배에서 다량의 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익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위 속에서 고농도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담당 형사는 아내 정미연을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에 나타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희 그날 바다 구경하다가 남편이 혼자 산책 나갔어요. 차 안에서 잠깐 졸았는데 깨어보니 남편이 안 보여서 제가 미리 말렸어야 하는 건데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정사들은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갔다가 남편이 혼자 바다에 빠졌다는 그녀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물증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사고사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정미연은 6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3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1995년 당시 3억 원은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습니다. 대구의 작은 아파트 한 채 값이 5천만 원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슬픔에 잠긴 미망인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한 정미연은 보험금을 손에 넣자마자 대구를 떠났습니다. 그녀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전라북도 전주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96년 봄, 전주 한옥마을의 골목길은 벚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와 지붕 사이로 흩날리는 꽃잎들, 돌담길을 걷는 관광객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한 여자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 그녀가 선택한 이름은 이수진이었습니다. 34, 남편과 사별한 지 얼마 안 된 슬픈 과거를 가진 여자. 그것이 그녀가 전주 사람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이수진은 전주의 한 한의원에서 접수 업무를 맡았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부드러운 말투, 환자들을 대하는 세심한 태도 덕분에 그녀는 금방 동네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 마음씨가 고우신 분이에요. 혼자 사시는데도 항상 밝게 웃으시더라고요. 당시 한의원 원장의 회상입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해 5월, 이수진은 김동욱을 만났습니다. 김동욱은 전주에서 작은 건설자재 회사를 운영하는 45세 남성이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던 그는 친구의 소개로 이수진과 만났고 그녀의 차분한 성품에 빠르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동욱 오빠는 정말 성실한 분이에요. 혼자 회사를 이만큼 키우신 거 보면 이수진은 김동욱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외로웠던 김동욱에게 그녀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이수진은 주말마다 김동욱의 사무실에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왔고 그가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면 함께 근처 덕진공원을 산책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수진이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김동욱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제 3개월 만에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 후 이수진은 남편의 건강을 극진히 챙겼습니다. 매일 아침 영양제를 챙겨주고 저녁에는 보약을 다려주었습니다.
오빠,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어 보여요. 내가 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아는데 이 영양제 정말 좋아요. 김동욱은 아내가 건네는 약을 의심 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은 또다시 보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보험 좀 들어두는 게 어때요? 혹시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김동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한 달 사이에 그의 이름으로 5개의 생명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 당시 1996년의 보험 가입 절차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신분증 하나면 충분했고 본인 확인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친절한 아내의 모습으로 남편을 보험 설계사 사무실에 데려갔고 서류 작성을 도왔습니다. 모든 보험의 수익자는 이수진이었습니다. 1996년 10월 12일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수진은 남편에게 등산을 제안했습니다. 오빠, 날씨도 좋은데 내장산 단풍 구경 가는 거 어때요? 김동욱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밝은 색상의 등산복을 입고 내장산 등산로에 올랐습니다. 산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고 등산객들로 붐볐습니다. 정상 근처 전망대에서 이수진은 남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오빠, 힘들었죠? 이거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요. 보온병에서 따라준 차를 마신 김동욱은 벤치에 앉아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그는 이상한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머리가 어지러운데 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저기 저 아래쪽에 약수터가 있대요. 거기 가서 찬물로 세수하면 나을 거예요. 제가 부축해줄게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한적한 샛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파른 경사, 미끄러운 낙엽, 그리고 의식이 흐릿해진 남자. 오후 4시경 내장산 백양사 계곡 아래에서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자는 계곡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지역 주민이었습니다. 바위 아래 계곡물에 사람이 떠 있더라고요. 급하게 엘비구에 신고했죠. 출동한 소방대가 시신을 수습했고 신원은 전주에서 온 김동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에는 이미 이수진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혼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녀는 남편을 찾다가 계곡 아래에서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등산객 몇몇이 그녀가 울면서 엘리구에 신고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부검 결과 김동욱은 추락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과 익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혈액에서 고농도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담당 형사는 아내 이수진을 조사했지만 그녀는 남편이 평소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빠가 스트레스가 심해서 잠을 잘 못 주무셨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에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목격자는 없었고 현장은 전형적인 등산사고 현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수진은 완벽한 슬픔을 연기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관 앞에 엎드려 통곡했고 조문객들은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불쌍한 수진 씨,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사건은 결국 사고사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이수진은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2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장례를 치른 후 전주를 떠났습니다. 한의원 원장에게는 남편과의 추억이 너무 아파서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짧은 메모만 남긴 채였습니다. 그녀의 다음 목적지는 부산이었습니다. 1991년의 부산. 그곳에서 3번째 비극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8년 대한민국은 IMF 외환 위기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회사들이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부산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번화가의 상점들은 임대 팻말을 걸었고 신문 일면에는 연일 경제위기 뉴스가 실렸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 부산 남포동의 한 고시원에 한 여자가 방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그녀가 사용한 이름은 김혜진이었습니다. 36, 혼자 상경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라는 설정이었습니다. 고시원 관리인은
그녀를 조용하고 단정한 세입자로 기억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예의 바른 분이었어요. 매달 월세도 정확하게 내셨고요. 김혜진은 근처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철민을 만났습니다. 이철민은 47세. 부산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IMF의 여파로 거래처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그의 사업도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인쇄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만 남은 그는 좁은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처음 만난 날 김혜진은 홀로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는 이철민을 보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빛에는 삶에 대한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김혜진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안주 좀 더 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철민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같은 고시원에 사는 것을 알게 된 후 김혜진은 이철민에게 작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자신이 만든 김치찌개를 그의 방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오빠, 제가 많이 끓여서요. 드세요. 쪽지 한 장과 함께였습니다. 이철민은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김혜진은 이철민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사업 실패 이야기, 빚쟁이들 이야기,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이야기. 그녀는 판단하지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오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시대가 잘못된 거예요. 그녀의 위로는 이철민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김혜진은 이철민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요. 제가 도울게요. 그녀는 자신이 모아둔 돈이 조금 있다며 이철민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이철민에게 그녀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혜진아,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나 진작에.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91년 7월 두 사람은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지만 이철민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김혜진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보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보험 좀 들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철민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혜진아, 나 지금 돈이 없잖아. 보험료를 어떻게 내? 하지만 김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낼게. 오빠는 그냥 서명만 해주면 돼요. 우리 서로를 위한 거잖아요. 이철민은 아내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처럼 빚뒤에 앉은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여자가 또 있을까? 한 달 사이에 이철민의 이름으로 5개의 생명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 김혜진은 친절하게도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해 주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를 만나는 자리에도 함께 갔고 복잡한 서류 작성도 도와주었습니다. 오빠,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이렇게. 네, 잘하셨어요. 이철민은 아내가 건네는 서류에 순순히 서명했습니다. 모든 보험의 수익자는 김혜진이었습니다. 7월 말부터 김혜진은 남편에게 매일 영양제와 비타민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요즘 더워서 체력 떨어지기 쉬워요. 이거 꼭 드세요. 아침마다 그녀가 건네는 알약들을 이철민은 의심 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양제를 먹은 후면 그는 유난히 졸음을 느꼈습니다. 혜진아, 요즘 자꾸 졸린데 이게 영양제가 맞아? 김혜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그건 몸이 피곤해서 그래요. 충분히 쉬어야 해요. 8월 12일 김혜진은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빠, 광복절 연휴에 우리 해운대 가는 거 어때요? 바다 보면 기분도 좋아질 거예요. 이철민은 오랜만에 나들이라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그래, 좋지. 우리 오랜만에 바다나 보자. 8월 15일 광복절. 두 사람은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라 해변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혜진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사람 많은 데는 복잡하니까 우리 저쪽 조용한 곳으로 가요. 두 사람은 해운대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해안도로로 차를 몰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김혜진은 차를 세우고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꺼냈습니다. 오빠, 이거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요. 이철민은 아내가 건넨 차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그는 극심한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그의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나을 거예요. 김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철민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아내의 차가운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1991년 8월 18일 밤, 부산 해운대 경찰서 강력반 사무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형사 박정수와 그의 팀원 3명은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실종된 이철민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그들은 묘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5개의 보험, 모든 수익자가 아내 김혜진.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 박 형사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이 김혜진이라는 사람 주민등록조회가 안 나옵니다. 이 주소지에 그런 사람 없대요. 박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 그럼 가짜 신분이란 얘기야? 그는 즉시 전국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유사 사건을 검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최근 3년간 보험금이 지급된 사고사 사건들 전부 뽑아봐. 몇 시간 후 컴퓨터 화면에 2개의 사건 기록이 떴습니다. 1994년 대구 포항 앞바다 익사 사건, 피해자 박철수, 수익자는 아내 정미연. 1996년 전주 내장산 추락 사건, 피해자 김동욱, 수익자는 아내 이수진. 박 형사는 세 사건의 파일을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봐봐, 세 사건 모두 결혼한 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어. 그리고 사고 직전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보험 가입이 이루어졌고 모든 피해자가 연고가 없거나 가족과 소원한 독신 남성에 다른 형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세 사건 모두 부검 결과에서 고농도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박 형사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닌 연쇄 범죄다. 그는 즉시 대구와 전주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들로부터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3명의 아내들의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팩스로 전송된 사진들이 도착했습니다. 정미연, 이수진, 김혜진, 3명의 여자. 이름은 달랐지만 사진 속 얼굴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게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머리 스타일과 화장만 조금씩 달랐을 뿐 얼굴 윤과 눈매, 인매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이 여자가 범인이다. 박 형사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즉시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3개의 가짜 이름 뒤에 숨은 이 여자의 진짜 신원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각 지역의 병원, 약국, 보험회사를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의료 지식이 있다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고농도 수면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 보험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 범위를 좁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대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박서연이라는 여자의 기록이었습니다. 병원 측이 보관하고 있던 직원 신분증 사진, 그것은 정미연, 아니 이수진, 아니 김혜진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즉시 박서연의 주민등록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서연은 1993년 전남 순천에서 출생신고가 된 인물이었지만 그 주민등록번호의 원래 주인은 1993년에 이미 사망한 영아였습니다. 이 여자는 죽은 아이의 신분을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순천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 여자의 진짜 과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순천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 그 처자 기억나죠? 진짜 이름은 한미선이었어요.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여기서 일했는데 갑자기 사라졌죠. 나중에 들으니까 요양원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어르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한미선. 그것이 이 여자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1970년생, 순천 출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이 생계를 위해 요양원과 병원을 전전하며 일했던 여자.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고 그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에는 항상 죽음이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한미선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순천의 오래된 요양원 기록, 대구병원의 직원 명부, 전주한의원의 고용 기록. 그녀가 지나간 자리마다 작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자라는 것을. 경찰은 각 지역 보험회사의 협조를 얻어 그녀가 수령한 보험금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1995년 대구에서 3억 1천만 원, 1996년 전주에서 2억 8천만 원, 그리고 1998년 부산에서 지금 예정이었던 3억 5천만 원, 총 9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 2억 원 하던 시절입니다. 그녀는 3명의 남자를 죽이고 아파트 5채 값을 챙긴 셈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한미선이 사용했던 가짜 신분증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정미연, 이수진, 김혜진, 박서연, 모두 실제하지 않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가짜 신분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당시 1990년대 후반, 한국의 신원 확인 시스템은 지금보다 훨씬 허술했습니다. 주민등록증 하나면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었고 보험도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조회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미선은 이런 허점을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사망신고가 누락된 영아나 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구해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지하시장에서 이런 일을 해주는 브로커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들을 통해 새로운 신분을 구입했고 그 신분으로 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곳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음 목표를 물색했습니다. 수사팀이 확보한 한미선의 일기장에는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나는 남자들의 특징을 메모했습니다. 박철수 45세, 사별, 자녀 없음, 형제와 사이 안 좋음, 재산 약간 있음, 건강 양호, 보험 가입 용의. 김동욱 43세, 이혼, 자녀와 연락 끊김, 회사 운영, 스트레스 많음, 불면증, 보험 가입 가능. 그녀에게 남자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투일 뿐이었습니다. 얼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철회할 수 있는지, 그런 계산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피해자들에게 투여한 약물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익힌 의학 지식을 악용해 그녀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조합해 사용했습니다. 매일 소량씩 음식이나 차에 섞어 투여하면서 피해자들의 체력을 서서히 약화시켰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고농도로 투여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오빠, 영양제 드세요. 오빠, 이 차 마시면 기운 나실 거예요. 그 부드러운 목소리 뒤에는 계산된 살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한미선이 1998년 7월에 부산 남포동의 한 여인숙에 머물 때 놓고 간 가방이었습니다. 여인숙 주인이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그 가방 안에서 수사팀은 결정적인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개의 공백 신분증 용지, 도장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 그리고 소량의 수면제가 담긴 약병들. 이 여자는 범죄를 생업으로 삼은 거야. 박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의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연쇄살인이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한미선을 찾아내는 것. 그녀는 이철민이 실종된 후 부산에서 사라졌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지도 않고 종적을 감춘 것으로 봐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수사팀은 전국의 여인숙, 고시원, 병원 등의 한미선의 사진을 배포했습니다. 1998년 9월 3일
드디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대전의 한 찜질방 직원으로부터였습니다. 이 사람 지금 우리 찜질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름은 최은희라고 하는데 박 경사와 수사팀은 즉시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한미선을 체포했습니다. 1998년 11월 부산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3명의 남편을 죽인 여자라는 타이틀로 언론에 대서특필된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한미선은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색 죄수복을 입은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속에서 방청객들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후회도, 죄책감도, 슬픔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검사는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한미선은 1995년 10월부터 1998년 8월까지 가짜 신분을 사용해 3명의 남성과 결혼한 후 고의로 그들에게 수면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만들고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가입한 생명보험금 총 9억 원 이상을 편취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선의 변호인은 직접적인 살인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실족하거나 익사한 것이며 피고인은 단지 그 자리에 있었을 뿐 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은 철저하게 준비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세 사건 모두에서 피해자의 혈액에서 고농도 수면제가 검출되었다는 부검 결과. 둘째, 한미선이 보관하고 있던 일기장에 적힌 범행 계획. 셋째, 그녀가 사용한 가짜 신분증들과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들. 넷째, 각 사건 직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보험 가입 기록.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피해자 유족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박철수의 형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제 동생은 결혼하고 딱 3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그 여자는 장례식에서 울면서 여보 미안해 라고 외쳤어요. 저는 그때 진짜 슬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동생이 죽기 전 한 달 동안 동생 명의로 6개의 보험을 들어놨더군요. 3억 원이 넘는 돈을.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김동욱의 누나도 증언했습니다. 제 남동생은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외로워했어요. 그 여자가 나타났을 때 동생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누나, 나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 만났어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결혼하고 반년도 안 돼서 산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것도 그 여자 혼자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녀는 증언 도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젊이는 다행히 살아있었습니다. 한미선이 경찰의 추적을 눈치채고 서둘러 도주하는 바람에 그는 끝까지 범행이 실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역시 법정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제 인생이 망가졌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손길은 저를 끌어올리려는 게 아니라 저를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으려는 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미선은 재판 내내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판사가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도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다만 단 한 번 최후 진술에서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평생 남의 밥 짓고 남의 똥오줌 치우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연명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사실의 진술일 뿐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한숨과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한미선은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3명의 생명을 빼앗았으며 그 과정에서 일말의 양심이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에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미선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판결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단 한 번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유족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미선은 현재까지도 복역 중입니다. 교도소 관계자에 따르면 그녀는 감옥에서도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수감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작업을 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처럼. 에필로그. 남겨진 질문들. 사건이 종결되고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운대 해변은 여전히 여름이면 사람들로 붐빕니다. 하지만 1998년 그 여름, 이곳에서 사라질 뻔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조용한 새벽, 해운대 백사장을 걷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미선이라는 여자는 정말 악마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이었을까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남의 집 일이나 하며 평생을 살아야 했던 한 여자.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분명 잘못되었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1990년대 후반, IMF 외환 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빚뒤에 앉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외로운 사람들은 더욱 외로워졌고 취약한 사람들은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박철수, 김동욱, 이철민, 세 남자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모두 가족과 소원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무엇보다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을 파고든 것이 한미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위로의 한마디, 곁에 있어주는 누군가의 존재.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당시 너무나 쉽게 이뤄졌던 신분도용과 보험가입, 지금은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허점은 존재합니다. 둘째, 고립된 이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박철수에게 자주 연락하는 가족이 있었다면, 김동욱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이철민에게 손을 내밀어준 지역사회가 있었다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우리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안미선 같은 범죄자는 결코 악마의 얼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세 개의 도시, 3명의 남자, 그리고 1명의 여자.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안미선은 지금도 교도소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녀가 남긴 상처는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작은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가 갑자기 낯선 사람과 급하게 결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사건의 재구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묻혔던 진실을 찾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